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블랙시트가 몰고 올 경제적, 정치적 후폭풍과 우리의 대비책 전문가들과 진단해 봅니다. 방병국 군장대 석좌 교수 백나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영국 연합이 결국 유럽 탈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설마 혹시나 잔류가 우세하지 않았느냐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백 기자 지금까지 선거 투표 결과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6시,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에 투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시간으로는 밤 10시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나온 이제 예측 조사 결과만 봐도 그때 잔류가 52% 그리고 탈퇴가 48%로 4%포인트긴 하지만 잔류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론조사 업체에서 했던 조사를 봐도 여기선 8%포인트 차이로 잔류가 앞설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잔류파는 아마 어느 정도 안도하면서 이제 밤을 맞았고 네. 그리고 이 탈퇴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탈퇴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서 개표를 해봤더니 처음부터 정말 초박빙 판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탈퇴가 조금 앞서다가 그리고 잔류에 역전을 당하고 또다시 탈퇴가 역전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가 한 80% 이상 그 개표가 완료가 되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탈퇴가 조금 계속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BBC를 비롯해서 영국의 주요 방송사가 탈퇴 진영의 승리다 이렇게 예측된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100만 표 이상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주요 방송사들에서 탈퇴 진영의 승리가 확정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은 170만 표 차이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초박빙 판세를 생각하면 탈퇴가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나간 3.8%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개표는 완전히 완료가 된 거군요. 네, 이제 완전히 완료가 돼서 확정이 된 거죠. 확정이 된 거군요. 결국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불확실성에 반발해 결국 브렉시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방 교수님, 자 지금 영국이 이런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여러 우려도 있었을 텐데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반이민 정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성과 감정의 싸움에서 국민적 정서, 감정이 이긴 거다. 영국 국민의 감정이 이긴 거다. 하지만 이것이 길게 봤을 적에 영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익에 합치되느냐는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좀 부정적인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국의 이익, 국가 이익에 좀 불합리할까요? 영국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면 EU라는 것이 출발할 적에 이게 단순한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하나의 단합된 유럽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그러면 일단 우리 국경을 개방하고 서로 왕래를 자유롭게 자본이나 인력이나 모든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함께 한 가지 통화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같이 해서 나중에 재정정책, 경제정책 모든 걸 다 같이 하자. 그래서 결국은 한 국가가 되자라는 취지였는데 사실 우리 이미 그리스 사태에서 보아왔지만 EU라는 것이 EU의 그 유로화가 어떻게 보면 각 국가마다의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경쟁력과는 이게 매칭이 잘 되질 않아서 독일 같은 나라는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지만 그리스 같은 나라는 그냥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국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EU에 가담함으로써 전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획정된 국제 질서, 미영을 주축으로 한 국제 질서의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유럽을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고 또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렵게 된 것이죠. 즉 영국은 EU에서의 영향력을 잃는 대신에 이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경제적으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자체적으로도 세계 5위권 정도의 경제니까 버텨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적인 자신감도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영국이 탈퇴하게 되었는데
이게 후폭풍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가장 직접적인 후폭풍 아무래도 이제 경제 금융 부분일 텐데요. 백 기자, 사실 지금 당초에 조 콕스 의원, 하원 의원이 이제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잔류 쪽으로 우세하지 않았나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그 현직 의원, 말씀하신 그 조 콕스 의원의 피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 사건 전에는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탈퇴 쪽으로 여론이 조금 기우는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 콕스 의원은 잔류파였고 이 조 콕스 의원에게 총기 공격을 가했던 사람은 그 탈퇴파로 분류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일종의 분기점으로 해서 그 잔류 네. 쪽에 좀 표심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전망들이 결국은 이 조 콕스 의원의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이제 잔류 쪽으로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가 그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서는 또다시 초박빙 판세가 된 겁니다. 또 탈퇴가 1~2%포인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베팅 업체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잔류 쪽에 많이 이제 베팅을 한 편이었고요. 금융시장에서도 이 브렉시트의 우려를 좀 완화됐다고 보고 그런 기대감 속에서 좀 상승 출발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 탈퇴라는 그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조 콕스 의원의 피살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잔혹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어떤 이 표심의 이동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탈퇴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이렇게 좀 밟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럽연합이 리스본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회원국들의 어떤 역할이나 의무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인데요. 이제 여기서 탈퇴를 하려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해서 2년 동안 나머지 회원국들, 그러니까 27개 국가가 되겠죠. 예. 지금 유럽연합이 28개 국가니까 영국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나머지 27개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탈퇴 협상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럽연합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협약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자본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력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안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이유의 규정들이 있었는데 영국은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회원국들과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조약 하나하나씩 다 개별 국가들만 그렇죠. 협상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간단한 문제 한 가지만 생각해봐도 이런 거예요. 지금은 유럽연합 안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국인이라도 프랑스에도 갈 수 있고 그리스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가 있어요. 아무 뭐 비자를 받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만약에 프랑스에서 앞으로 영국인들은 프랑스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라. 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협상이 잘 안 되거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협상이 돼버린다면 영국인들은 이제 그냥 쉽사리 프랑스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휴가를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이제 그 규정을 하는 개별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2년 안에 과연 할 수 있을까? 것인가? 예, 27개 국가와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2년 안에 만약에 이 협상이 안 되면 자동 이탈이 되게 됩니다. 일단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자동 이탈이 되게 돼요. 근데 협상은 계속 진행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유럽연합에 있는 국가들은 다들 못마땅해 했거든요.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고 나가면 안 된다.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발목을 붙잡았는데 결국은 이제 영국인들이 최종적으로 탈퇴라는 이런 초강수를 두게 되면서 그러면 이 협상에서 과연 고분고분하게 이 나머지 되겠는가? 회원국들이 나오겠느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영국도 불편을 겪겠지만 영국도 맞보복 조치를 한다 그러면 서로 간의 불편함이 그렇죠. 굉장히 마찰을 빚어서 공산이 크다. 방 교수님, 사실 지금 가장 큰 충격을 첫 번째로 받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동치고 환율,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먼저 영국 시장 또 유럽 시장의 어떤 가장 직접적인 여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파운드화가 이제 폭락하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것이 이제 굉장히 치솟고. 오르고. 근데 사실은 뭐 꼭 유럽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안전자산을 향한 아주 강렬한 그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쉽게 말해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오늘 100엔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엔화 가치가 껑충 뛴 거죠. 아베노믹스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쾌재를 부를 일입니다.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꼭 좋아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 세계적으로 모든 교역의 위축이라든가 투자의 위축이 당분간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환율은 우리한테 유리한데 그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 있을까? 것이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걱정이지만 당장은 우리가 환율 조작 우려에 대한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널널하게 1,200원대에 가까운 환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아주 천우신조의 기회이고 국내적으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인 구조조정의 문제. 예. 지금 조선 해운 뭐 철강 뭐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박차를 가해서 이 짧은 주어진 시간 내에 구조조정을 완수해야 되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또 오히려 일이 우리 있습니다. 경제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분석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이 커지고 요동이 칠 경우에 그게 과연 기회가 될까요? 우려가 목소리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것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큰 경제에는 유럽의 경제와 맞물려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경제는 영국이나 유럽보다는 미국 경제. 미국이나 일본 일본. 내지는 중국 아니면 중동 이쪽으로 더 관련이 동남아시아 이쪽으로 관련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충격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또 일정 긍정적인 기대도 해볼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신데요. 자, 방 교수님, 예. 지금 그 현지 코트라 김윤태 관장 이야기로는 우리 기업들 한EU FTA가 좀 철폐가 되면서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또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려의 목소리 듣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역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볼 것이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EU에서 탈퇴가 확정이 돼서 뭐 또 그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도 저희하고는 아무래도 교역의 양이라든가 교역의 절차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예. 쉽게 말해서 자동차 유럽에서 만드는 거 영국으로 예전에는 무관세로 들어갔던 것이 지금 그럴 수 없게 되는 뭐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교역의 축소와 좀 불리한 교역 조건이 앞으로 예상이 된다.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사실 수 지금 있습니다. 오늘 우리경제 아까 오후 2시에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의주시하고 또 예. 여러 대응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경제의 장점, 단점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경제의 장점이라면 도움이 어떻게 될 보면, 부분? 요번 이제 브렉시트로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환율의 문제가 환율? 가장 크고요. 특히 일본 엔화가 이렇게 100엔을 하향 돌파하는데 우리는 1,180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수출하는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한 건 도움을 받을 수 호재라고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절대적인 것이고 두 번째로 지적할 것은 이러한 그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이 예. 결국에는 유가의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세계 경제가 순탄하게 상승하는데 지금 뭐 더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했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했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어떻게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또 한번 크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세계 경제가 쉽게 회복하면서 유가가 회복이 되겠느냐? 그럼 유가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경제가 쉽게 지연이 안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지는 지연되는 것이기 것 때문에 아니냐.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일장일단이 있지만 세계 경제의 지연은 분명히 우리한테는 분명하다. 악재다. 사실 우리 경제 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외환 사실 금융시장에서 그런 큰 손들이 좀 빠져나갈 가능성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빠져나갈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국의 뭐 브리티시먼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빠져나간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나 EU 전체의 돈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빠져나가는 돈이 있지만 예. 그것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백 기자, 이번 사실 이제 브렉시트 EU의 탈퇴의 시작 아니냐, 도화선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아요. 사실 뭐 당장 덴마크라든가 체코라든가 프랑스에서도 EU를 탈퇴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사실 그 영국이 유럽연합을 이탈할지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인다고 했을 때 사실 설마 했던 관측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유럽연합이라는 이 조직이 통합의 한 길로 수십 년을 걸어왔고 거기 안에서 영국이 뭐 여러 가지 좀 제동을 걸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중심축 역할을 해오면서 여태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유럽연합이라는 것을 탈퇴하는 게 그렇게 쉽겠느냐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회원국 탈퇴가 이뤄지면서 사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도미노 탈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유럽연합 안에 있는 국가들이 다 동일한 위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들 국가들마다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편차들이 다 있고 그 안에서 낼 수 있는 어떤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전부 다르고 다들 불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 국가에서 회원국에서 EU에다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되면 그래 우리도 탈퇴하겠다. 우리도 영국처럼 나가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 유럽연합에 있는 여러 회원국에 있는 극우 정당들에서부터 예. 벌써 포퓰리즘 예성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유럽연합에서 나가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부터 나오는 게 이제 브렉시트, 이제 영국의 이탈에 이어서 프렉시트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프랑스의 그렇죠. 이탈. 프랑스의 이탈. 그리고 이텍시트,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탈퇴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들 이제 극우 정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거기에다가 뭐 책시트, 체코의 이탈 그리고 넥시트까지 나왔어요. 넥시트는 어디입니까? 넥시트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네, 네.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에서 이제는 우리도 영국을 따라서 나가자. 우리가 그 유럽연합에다 이렇게 많은 분담금을 내고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이행을 하는데도 그 유럽연합이 가난한 나라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이렇게 다 지탱을 해주지 결국은 못하니까 우리는 이제 나가자. 남부 유럽까지 갈등. 그렇죠. 예, 그 EU 안에 있는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나 봉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 추가 도미노 이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상당하고요.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과 대등하게 어떤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면 지금은 영국의 탈퇴로 인해서 그 위상 하락을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앞으로 추가로 이탈에 나갈 수 있는 어떤 회원국들의 이탈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이제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방 교수님, 사실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예. EU의 그동안 어떤 비효율성, 뭐 관료주의, 예. 또 과연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거를 제대로 대처를 해왔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예상했던 EU의 그러니까 소위 한 나라를 향한 어떤 그동안의 어떤 욕심이나 그 준비 태세가 충분치 않았다. 근데 그거를 결정적으로 붕괴시킨 것은 대규모 이민의 동유럽에서 오고 또 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넘어오는 대규모 이 이슬람계 이민의 유럽이 당해내지 못했는데 예. 제일 먼저 영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서민층이 이 이민자들한테 일자리를 뺏기고 또 자기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그 자기들의 당장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영국의 서민층에서부터 이제 반발이 일어난 것이고 예. 지금 백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들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둬도 괜찮은데 왜 EU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자꾸 짐을 얻느냐. 이 많은 이민자들을 네가 뭔데 자꾸 우리한테 뭐 10,000명, 20,000명씩 또 맡으라고 하느냐. 우리 지금도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그 정서가 분출한 것이다. 그게 분출하면서 하나의 유럽이 되고 하나의 어떤 강력한 국제적 어떤 파워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이 우리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피곤하다. 그게 더 중요하지 목소리 힘들다. 무슨 뭐 미국하고 같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다투고 이제 그건 우리 그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방 교수님, 예. 자 지금 사실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전망이 굉장히 밝지는 않습니다. 밝지는 않은데 이번 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예. EU 연합의 해체, 경제 공동체, 생활 공동체가 해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치십니까? 해체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 외부의 어떤 강대한 적보다는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이민자들한테 결국은 영국의 소위 서민층이 제일 먼저 손을 들은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현재 남아있는 EU 제국의 그 각국의 서민층은 어떠냐? 똑같거든요. 예.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고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사회보장에 돈은 더 들어가고 교육은 어려워지고 또 사회적인 이질감은 커지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자백인 거거든요. 예. 이런
고백을 영국만 했느냐?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무슨 시트 하면서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EU가 출발할 때 가졌던 그런 그 길고 원대한 목적보다는 당장의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예.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아마 EU의 사실상의 해체를 우리가 보는 그런 앞으로의 한 10년, 15년의 세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떻게 생각합니다. 보면 해체의 도화선 출발점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분석인데 해체의 신호탄이라고 사실 보겠습니다. 지금 뭐 EU 해체에 앞서 영국 영연방 자체가 리틀 잉글랜드로 쪼그라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였는데 백 기자 사실 어떻게 봅니까?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분리 움직임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지금 영국은 4개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 잉글랜드 지역과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스 지역으로 이렇게 4개 지역이 연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에서 잉글랜드가 차지하는 국토 면적은 한 53% 정도거든요. 그런데 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는 자치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 그리고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독립 움직임이 계속 있었거든요. 강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 투표에서 탈퇴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럼 이참에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도 분리 독립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EU에 다시 들어가든지 이거는 따로따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관측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탈퇴가 확정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영연방 국가가 이제 다 쪼개지고 네. 리틀 잉글랜드 그 국토의 53%만 차지하는 리틀 잉글랜드로 축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브렉시트 투표를 정치적 승부수로 던졌던 캐머런 총리가 그렇죠. 리틀 잉글랜드까지 초래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캐머런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문제가 어떤 국론 분열이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그 영연방 국가의 쪼개짐까지 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국민투표가 캐머런 총리의 총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묻겠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은 이제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제임스 캐머런 총리의 진퇴 어떻게 보십니까? 캐머런 총리는 사실 이제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보수당 안에서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를 위시한 잔류파가 있었고요. 여기에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나 이런 네. 등등이 있었고 그리고 탈퇴파도 굉장히 강력했어요.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나 마이클 고브 법무장관 같은 쪽은 이 탈퇴를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그 영국 민심은 결국 이 탈퇴파의 손을 들어준 거죠. 지금 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총리직과 함께 보수당 대표를 맡고 있는데 사실 본인이 이제 촉구했던 잔류의 그 여론을 이제 민심이 듣지 않고 이 탈퇴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정치적인 이제 백척간도에 설 수밖에 없고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그 자리는 아마 이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이 탈퇴파를 진두지휘했던 그 자리에 어떤 후보군으로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도 영국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문제인데 김 차장 사실 네. 지금 이번 영국의 선택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이민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 이런 것들과도 결부가 돼 있는데 네. 이것은 결국 EU, 유럽 전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영국이 뭐 난민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독일 같은 나라들이 최대한 많이 흡수하고 있는 편이고 영국이 그렇게 적극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민 문제. 예, 물론 이민들이 과거 식민 제국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자기들의 구식민지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온 각종 이민들이 뭐 많은 거는 사실인데요. 탈퇴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민들이나 이 난민들에 들어가고 있는 막대한 복지 비용, 또 그리고 영국이 전체 EU 국가 중에서 독일 다음 경제 대국인 만큼 많은 그 EU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영국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예. 지금 영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EU와는 그야말로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영국이 매년 수출의 40% 가까이가 EU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와 영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많은 노동력, 전문가, 또 그리고 자본들이 순수한 영국 것이 아니라 EU에서 시장에서. 건너온 많은 네. 것들이죠. 지금 비록 영국이 EU 회원국이면서도 유로존에 가담하지 않고 파운드라는 독자적인 통화를 쓰고 있지만은 과연 현재 유지되고 있는 파운드화의 가치가 순전한 영국의 힘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뭐 지금 오늘도 파운드화가 10% 이상 떨어져서 플라자 협정이 있었던 1985년 이래 최저치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도 다 그런 기대를 반영한 것이죠.
과연 일회적인 그 소비성 비용을 문제를 삼을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금융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영국의 금융이라는 게 미국의 뉴욕과 더불어서 런던이 더 시티라고 부르는 그 지역, 아주 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영국의 국제 금융이 과연? 세계의 양대 축이죠. 네. EU라는 기반을 통해서 더욱더 개방된 사회가 됨으로써 그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계기가 되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뉴욕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국경 간 대출 비중 같은 경우는 런던 시장이 뉴욕보다 더 크고요. 로이드 보험조합, 세계의 교역을 지탱하는 항공이라든가 해운교통이 모두 이 로이드 보험조합에 대한 재보험, 보험료 결정 이런 거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요한 그야말로 금융 허브인데 예. 그런 지위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영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네. 위축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과연 영국이 만한 떨어져 나와서 실익이 있겠는가? 잘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외부에서 보기엔 좀 회의적이죠.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네. 사실 지금 좀 전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현장 분위기,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과연 이번 브렉시트의 배경, 이유가 어떤 건지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해봤습니다. 김보나 PD의 리포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진정한 승자는 반기득권, 반엘리트 정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탈퇴파가 기득권층과 엘리트들이 주축인 잔류 진영과 접전을 벌인 것 자체가 기성체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y want to stay in because it's beneficial to them, but that's only not even 1% of the population.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영국인들이 브렉시트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는 기사에서 영국인들의 반엘리트 정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신문은 영국인들이 정치와 경제, 국제, 안보 분야 등의 엘리트가 대거 나서서 EU 잔류를 호소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찬반이 팽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인들이 정치체제와 정당, 언론, 전문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믿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EU 잔류 진영은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을 비롯해 프로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 등 영국 내 저명 인사의 지지를 끌어냈으나 파급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반엘리트 정서가 EU에 남기를 원하는 영국인들 사이에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부의 이달 초 조사에 따르면 EU 잔류를 택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정치가와 외국 지도자, 종교계 또는 언론인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가 영국 정치권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나입니다. 최근 이탈리아 지방선거에서 로마와 토리노에 30대 여성시장을 배출하며 약진한 신생정당 오성운동.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오성운동은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공동체인 유로존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오성운동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거명되는 하원 부대표는 TV에 출연해 유로존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제2의 유로존이나 대체 통화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민투표로 국제조약을 바꿀 수 없어 투표가 이루어져도 법적 효력을 지니지 못하지만 여론을 움직여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도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프렉시트를 촉구했습니다.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며 프랑스는 영국보다 유럽연합을 떠날 이유가 1000개는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소정당인 국민전선은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반이민 정서에 힘입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이번 브렉시트 투표가 하나의 유럽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통합의 벽에 금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백나리입니다. 영국의 이번 결정, 브렉시트 결정으로 인해서
유럽 연합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방 교수님, 예. 사실 이번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후보의 돌풍과 맥이 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지지 그렇죠. 기반 뭐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생활의 직접적인 그 전선에서 위협을 받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영국의 이런 결정을 이끌었고요. 네.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미국의 중산층 또 중하층, 이런 또 반이민 정서의 백인 서민층의 분노,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번 브렉시트를 봐서 커봐라,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니? 우리도 트럼프를 뽑아서 같은 길로 한번 가보자. 이런 오히려 길로- 트럼프 진영 공화당 쪽에 유리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길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물론 그건 또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미국에서는 유럽은 그랬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예. 또 뭐 민주당의 힐러리를 뽑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장 생활이 목에 턱까지 올라오고 생활이 힘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그 위협감이 표로 가장 쉽게 연결이 되지, 그 숭고한 이상이라든가 무슨 인본주의라든가 휴머니즘이라든가, 사실 시리아 난민 그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엎어져 죽었을 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번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거의 영향 없었어요. 이 사람들, 영국의 서민들이 느끼는 분노가 이번 결정 지었듯이 미국의 투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 기자, 지금 좀 전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현지 회견을 통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일부 속보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중이 영국 정치가 좀 흔들리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는 43세의 총리가 됐습니다. 엘리토크스만 밟아와서 43세의 총리가 돼서 재선까지 했으니까 사실 영국 정치에서는 최근에는 정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브렉시트 투표를 정치적 승부수로 던졌다가 결국 자충수가 되어서 결국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가 맞고 사의를 표명하게 됐는데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탈퇴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사의를 표명이 이제 초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얼마 뒤에 이렇게 사의를 표명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영국은 당장 이제 당면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탈퇴가 확정이 되고 이제 탈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국론 분열이라는 그렇죠. 심각한 지금 사태가 다가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탈퇴가 압도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거의 근소하거든요. 그렇죠. 3.8% 포인트 차이예요. 그래서 이 잔류파도 사실 만만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캐머런 총리가 이 국론 분열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이제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차기에 들어오는 총리,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당장은 이제 탈퇴 절차도 밟아야 되고 국론 분열도 이제 수습을 치유해야 해야 되고, 되고. 그리고 또 여기 영국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스코틀랜드, 분리움직임. 그렇죠. 분리독립 움직임도 막아야 하고, 그러니까 차기 이제 총리 후보자는 정말 너무 많은 과제에 직면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잘 순조롭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영국의 위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탈퇴 결정, 그러니까 정말 초강수 결정을 했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는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영국인들의 선택이지만 영국인들 스스로가 또 감당해야 될 책임도 그렇죠. 매우 무겁다, 그런 말씀인데, 사실 아까 우리 방 교수님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 미국 대선 결과가 사실 어떻게 결정이 나면 결국 우리한테도,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 우리 사회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영국의 지금과 같은 그런 정서가 미국에도 옮아가서 미국의 트럼프 진영에 힘이 된다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뭐 수많은 정말 든든한 그 보좌진이 있겠지만 예. 우리도 여태까지 보면 대통령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역량이 많은 걸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제의 특징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만약에 자기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뭐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뭐 핵무기를 만들든지 뭐 전쟁이 나면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건 경제 이슈가 아니라 정치 이슈로. 이건 생존의 이슈고 국제 정치에서 한국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험이 저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김 차장, 사실 이번에 이제 영국의 선택이 결국에는 고립주의를 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겠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도 사실은 지금 대선 과정에 보면 신고립주의라고 불릴 만한데 네네. 미국의 선택은 어떨까요?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재에 돌아가는 미국의 여론을 봤을 때 트럼프의 이번 브렉시트 사건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영국이나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세계 재패를 하기 이전부터 고립주의 외교를 원칙으로 삼던 나라들이거든요. 영국만 하더라도 사실 43년 만에 유럽 연합을 떠났습니다마는 이미 43년 전에 처음 가입하고 나서 그 2년 뒤에도 탈퇴 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잔류가 우세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영국이 EU의 첫 멤버도 아니었죠. 1950년대 프랑스나 독일이 주도했던 유럽 석탄 혈강 공동체로 EU가 시작되었을 때도 영국은 오히려 유럽 자유무역연합이라는 외곽 국가들의 조직을 이끌면서 EC하고 경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전까지는 가급적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다시 그런 체제로 돌아가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네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어렵다. 또 네. 자국 내 경제가 어렵다. 그런 상황으로 자국 우선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국 우선주의다. 네, 네. 자, 이제 저희들 이제 대응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 교수님. 자, 지금 이번 브렉시트의 사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 금융, 경제, 사회, 정치 다방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좀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로서는 지금 작금의 사태,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또 다가오는 미국의 대선, 또 우리 국내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말 산업의 틀을 바꾸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구조조정을 잘 넘겨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 저희 정치권이나 아니면 저희 정부나 아니면 경제가 전부 다 힘을 합쳐야 되는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예. 여기서 분열하거나 여기서 뭔가 정말 조그만 당리당략에 흔들리면은 어떻게 보면 지난 40년간 저희가 쌓아온 어떻게 보면 성취의 그런 그 많은 그 업적들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운명의 순간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국내적으로 경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빠른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세계의 테스트베드가 4차 산업혁명의 테스트베드가 되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금 큰 이슈고요. 예. 거기에 맞추어서 산업 구조조정도 똑같이 빠른 속도로 지금 옮아가야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소위 지금 뭐 친북이냐 아니면은 뭐 종북이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념 논쟁. 이제는 이념 논쟁의 차원을 떠나서 네. 이 나라가 또 우리 선대가 이루어온 것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고 그걸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 몇 가지 그 포인트에서 예.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 공감대를 꼭 이루는 그런 네. 시간이 지금 네. 필요합니다.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김 차장, 우리 네.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처방, 어떤 보호막을 좀 저희가 채워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보호막이라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경제 여건이라는 게 우리 정부가 글로벌 경제권을 되돌리기는 정말 힘든 문제고요. 방어막을 치는 것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그 정부의 멘트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걸 겁니다. 네. 예, 다행히 지금 현재의 외환 보유고라든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정도로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는 가능한데요. 상당히 이 여파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국제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그것이 실물 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거기에 대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들을 좀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국가의 통화스와프 협정이라든가 네. 이런 금융시장의 방어막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98년 IMF 위기, 2008년 금융 위기, 우리 국민들, 우리 국가, 우리 정부들
저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번 브렉시트 슬기롭게 넘어가는 그런 또 저력을 한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